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와이, 그리고 평화로운 일요일.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자, 그런데요, 이때 머리 위로 까만 비행기들이 한 대, 두 대 나타나더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엄청난 굉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하와이로요? 시작합니다. 하와이로요? 환상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 하와이가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변한 그날,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정말 때로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날파리 들어가네. 폭격이네. 폭격했네. 갑자기.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몽 같은 2시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하고 약 20척의 배가 파괴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런데요, 이 당시 미 육군은요, 이 새로운 장비였던 그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아침 두 훈련병에게 이 레이더를 다뤄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당황했죠. 빨리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레이더에 지금 비행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같아요. 너무 많아요.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미군 당국은 그거 뭐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것 같아. 자기 비행기인 줄 그렇죠. 알았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이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와이는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하와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발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머니까. 게다가 바다에서 물자를 보급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본 입장에서도 하와이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일본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질 않아. 진짜 성공하면 확률 50%, 50%. 교수님, 그 일본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공격한 이유가 또 있죠? 종합 국력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예요. 12배. 12배. 높은 거예요. 군사력 관련되는 걸 가지고 보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30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성공 확률도 이게 낮은데 왜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당시 일본은요, 이 태평양 일대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석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을 딱 금지해버립니다. 자, 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 이제까지 일본이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죠. 일본이 그럴까요? 어떻게 지들이 뺏은 건데 그걸 놓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석유의 거의 80%를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올 스톱이 된다는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그쪽에 있는 유전, 여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태평양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남아 지역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진주만. 여기를 공격해서 미국의 기세를 꺾어 버리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무모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그렇죠. 작전인데. 자, 진주만 공습에 일본은 성공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동남아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유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이러면 이제 일본의 콧대가 어떨 것 같아요? 기세 등등하죠. 자, 이렇다면 한번 우리 미국 한 번 더, 한 방을 더 매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 아. 미드웨이. 아 미드웨이도 미국이에요? 미국령이었습니다 당시. 예, 산호초 섬이에요. 예, 산호초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미드웨이를 칩니다. 특히 이 진주만 공습 때 그 살아남았던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이 항공모함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그 미국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일본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력 부대가 다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상실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뺏긴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Supplies ashore for the big push. 일본은 완전히 수세로 접어들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은 막 계속 밀고 오고 있고 막 폭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수치로 여겨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는 이 저항 중에 하나가 1억 인구, 그 1억 인구가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1억 총옥쇄 작전. 옥쇄. 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했던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그렇죠. 가미가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미가제의 유래는요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가미가제가 왜 우리 역사와 연결될까요?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신풍? 신풍 맞아요. 신풍 맞아요. 신풍을 맞죠? 어떻게 하셨지? 신풍. 9개 국어. 신풍. 신의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 시대를 쭉 뒤로 가면요 바로 고려시대. 왜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몽골 침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데 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이걸 바로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막강한 여몽연합군이 왜 그랬을까요?
가자 했는데 섬이었던 거야. 일본 치러 가자 했는데 섬인데 가자. 선생님 저 기억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어떤겨? 어떤겨? 선생님 인강 들었을 때 어. 아니 진짜 기억이 나요. 아 좋은 인터넷 학교. 강의. 그 일본에서 어.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그 영웅 연합군이 도망간 거 아닌가요? 제 랜선 제자입니다. 제 랜선 제자입니다. 박수 한번. 선생님 저 잘 컸죠? 아우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아니 바람 불었다고 가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그렇죠. 네, 어떤 바다를 바람?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 태풍. 아 태풍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태풍 보는데 그때 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던 것. 그래 몽골은 지상전이야. 이걸 딱 본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바람이다. 바로 이 일본 말로 이 가미가제 이 신풍을 가미가 신이잖아요. 가제가 바람이고 바로 가미가제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된 게 신이 불어준 이 바람에 의해서 폭탄을 싣고 쭉 날아가서 미 군함에 던지겠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거예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아,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대들도 있어요. 조종사 10대들도. 오! 오! 비행기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유명해. 가미까지 비행기가 가가지고 띠용 하는 이 소리가. 아, 저게 사실 이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는요 아주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요, 이 가미가제 폭격기가 오직 자살 공격만을 위해 설계된 것을 보고 full bomb, 바보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탑승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황, 자신들의 어떤 그 천황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은 영웅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거 왜 죽어야 되는지 그렇겠지. 또 어린애들인데. 이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에 밀어넣기도 했다. 그럼 대상은 뭐로 정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태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공군 파일럿을 한 사람 키워낸다 그러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전쟁이 시급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럿 중에서도 자원을 받지만 급하게 양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 비행병 학교 같은 거를 육해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뭐 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 양성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버거운 그런 일본의 어떤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자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이야. 대부분 목조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이 소이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이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이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화염 폭풍이 일으킨 바람이 워낙 거세가지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이 산소를 모두 막 태워버리니까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고요. 끔찍한 열기로 이 화재 현장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거나 옷이 화르르르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도쿄는 한동안 한낮보다 더 밝은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60여 개 주요 도시에 소이탄, 이 폭탄을 도쿄뿐만 아니고요. 네,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42년 미드웨이 해전, 43년 과달카날 전투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이 군사사 쪽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손실이 일어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반 이상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까지 갈까요? 예,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제 항복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아,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가치가 아니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그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뭐? 이거는 정찰기인가?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꽝.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지금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네, 타버린 그냥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요,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세 보이는데요.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걸 뭐?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大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진짜. 맞습니다. 핵폭탄 이 리틀보이와 이 팬맨 그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일본이겠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한국이-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폭자 수가 대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하 이후 방사능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 노동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아, 야, 이 타이틀은 전술가야. 그러니까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되는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 이렇게 막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아,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몰랐어. 자, 이 핵폭탄 투하 이후요,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요. 우리 민족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정말 찰나였죠.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시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은요, 막바지로 치달아서 연합국은 전쟁 이후 철회돼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했고, 미국과 영국, 소련 지도자들은요,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요, 이 소련의 이 스탈린을 전쟁에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얄타 회담에서요, 소련은요, 독일이 항복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이 대일전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독일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너무 힘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참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미국의 이 원폭 투하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패전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다급해진 스탈린은요, 즉각 대일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 자신들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 그러면 향후 이 동아시아 세력 재편에 있어가지고 소련은 미국에 비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함경도 땅에 발을 막 내디디려는 순간 미국은요, 소련에 긴급 제안을 합니다. 소련도 합의하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할 분담. 어떤 역할 분담? 뭐 어디까지는 네가 하고 어디까지 내가 할게. 뭐 이런 합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서로 좀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때 38선 언급을 한 거예요? 이때 38선 언급을 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38선은 6.25 아니에요? 타이러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38도선을 그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38선이 그때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6.25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는 휴전선. 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38도선은 직선이잖아요. 전쟁하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떨어진 이 핵폭탄은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슬픔, 바로 이 두 요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폭탄으로 어쨌든 전쟁이 끝났던 게 뭐 민족의 한민족의 해방이나 뭐 독립, 광복 기쁘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기력하고 슬픈 역사처럼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930년대 마지막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20년대에서 30년대를 넘어올 때는 또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910년대에서 20년 넘어올 때는 무엇이었죠? 3.1 운동이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넘어오는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유가 됩니다. 혹시 대공황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 이 침묵.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공급은 굉장히 많은 건데 수요가 안 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그럼 가난한 노동자, 더더군다나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그럼 계속 공장에 물건은 쌓여가는 거고 또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바로 공황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주 대규모 뭐 도로 닦기, 뭐 댐 쌓기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 식민지들끼리 하나의 이게 묶음을 형성하는 것이죠.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필요했던 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시장이 워낙 많으니까 이 공황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처럼 지금 대규모 댐을 조성한다든지 길을 닦는지 그럴 수 있는 자본도 없고요.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결국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초과된 공급량을 강제로 떨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강제로 떨구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전쟁이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930년대 일제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길로
뛰어들게 됩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전선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제 1930년대가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이요. 중국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어때요? 너무 커요. 그죠?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원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들이 일본 사람으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강제로 조선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인들 강제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조선인들이 대일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는 바로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지워야 되겠다.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펼쳐진 정책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선말 못 쓰게 합니다. 조선 역사 못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뭐냐면 바로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왜 그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 같은 경우 결혼하면 네. 남자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싫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성을 따라갈 수 있어서 참 좋다. 앞섰다 했는데 그거 바꾸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던 이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일본인이 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창씨개명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얼마 정도 이 창씨개명에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아유, 말도 안 되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가 넘질 않아요. 전체 인구의 8%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해야 되는 막판이 되는 순간 무려 창씨개명의 등록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요. 창씨개명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아이들 학교에 입학이 안 돼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공직사회, 공무원의 임용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창씨개명을 앞장서서 권고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그것도 조선인들이 있었죠. 그 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이광수 소설가 쓴 그 창씨와 나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내선 일제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이에 내선 일체 운동을 할 자 기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또 어디 또 있는가? 성명세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면은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 아닌가? 어떠신가요? 매일신보의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지식인들이 써댔던 그 글자,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근데 조 선생님, 네. 이 춘원 이광수는 원래 독립운동을 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창씨개명에 앞장서게 됐나요? 이 춘원 이광수가요, 광복되고 나서 그 친일파 처단, 반민특위죠. 그 반민특위에 끌려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사실 그랬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요, 너무 잘 나갔어요. 그 잘 나가는 그 일본이 그 근대화의 문화적 세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광수,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거꾸로 조선은 절대 독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렇게 내선일체를 일본이 허하지 않았느냐, 영광이다.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춘원 이광수.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겼던 친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식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황국신민의 서라는 것이죠. 자, 뭔가를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황국신민서사 성인용입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학교며 공장이며 어느 조직이건 일과 시간마다 외우도록 하는 거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야. 나는 황국신민이다. 나는 일본 천황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황국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이게요, 성인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읽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직접 아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니까. 몇 번 안 읽었는데도 벌써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신민이 된 것 같이. 그런 벌써 개명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읽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주입했다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외우도록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인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일정 시간만 되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렇게 일본 천황이 있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나는 일본인이야, 조선인이 아니야 라는 의식들을 계속해서 이름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엄청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든 다 부족해요. 있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38년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일본 정부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저 위안부 동원했던 그 근거 내놔봐. 징용했던 근거 내놔봐. 근거 내놔봐. 법률적 근거 내놔봐.
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전쟁 속에서 그 큰 중국과 그 큰 미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상식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강제로 차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만석 씨 그 가미가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본인은 목숨을 잃지만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정확히 하셨습니다. 원래 가미가제라는 용어는요 언제 나온 거냐면 고려시대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어떤 몽골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우리 고려군들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침략했던 사건이 고려시대 벌어지죠. 이때 일본이 완전히 쫄았어요. 그 징기스칸의 부대 알지 않습니까? 이 몽골 부대. 그 몽골 부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몽연합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서 그 배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꼬로록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일본 공격을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이 태풍 이건 바로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 일본 말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미가제라는 용어를 또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신이 불어주는 바람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미군 함에 던지는 모습. 인간 폭격기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모습이에요. 그죠? 전쟁이니까 이것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비이성적이고요.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행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쓰야마 후미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미가제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 전날 두려웠던 것, 그렇겠죠. 내일이면 이제 모든 나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 그 전날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그 옆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제까지 잘 대해주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 아주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미쓰야마 후미히로가 제가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最後です。歌を聴いてくれますか。ぜひ聴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アリランアリランハラリよアリランアリランハラリよアリランコゲロのモガンダ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실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바로 미쓰야마 후미히로는 조선 사람 탁경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기는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리랑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조선 사람 탁경현, 이 탁경현이 탄 비행기는 1945년 출격을 합니다. 가고시마 그 지란 기지를 출격했던 이 탁경현의 비행기는 이로부터 1시간 반 그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도 바로 이 가미가제에 동원되었던, 아니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녹아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지식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이 조선인 가미가제를 통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라고 외쳤던 그런 지식인들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시인이 쓴 바로 이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원의 죽음을 찬미한 오장 마쓰이 송가입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있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에 직면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냥 이 문구 하나로 그냥 이들의 죄를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라면 저는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역사에서 분명히 평가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안부. 정말 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여성들은 하루에 정말 20명도 넘는 그런 군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고 하죠. 저도 이 딸을 가진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의 딸이 저렇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끌려간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요, 이 사회의 어떤 약자들이 가장 험한 곳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여성들, 특히 그 전쟁의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예요.
앞으로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 또 벌어졌을 때 이런 인권 유린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는 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근데 정신대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고요. 정신대는 일본을 위해서 일제가 강제로 동원했던 그 단체 총합을 정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성노예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강제징용의 역사도 있습니다. 국가 총동원입니다.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군함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군함도 하시마 탄광의 단면도인데요.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이게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 1000m 상상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석탄의 질이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계속 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 각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45도 더 이상이잖아요. 60도예요, 60도. 지금 저기까지 밀고 내려가가지고 광물을 좀 채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예, 좁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내려갈 때 60도 되다 보니까 자칫 미끄러지면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끈으로 묶고 서로 내려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어떤 노동으로 진행되냐면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로 이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8시간씩 하루에 2번씩 16시간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갱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체구. 맞습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이 또 이곳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안부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들이 또 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이 강제징용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부는요,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섬이고 이 주위는 거의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 짠 소금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피부에 계속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완전 짓무를 대로 짓무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이 40도가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 40도. 그 40도 되는 상황 속에서 가스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화장실 잘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죠. 그냥 그 분비물 냄새와 그 가스가 엉겨져 있는 그 모습들, 정말 말 그대로 막장. 이곳이 바로 막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미쓰비시사에서 매입을 했으면 네. 그 땅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징용이 되었어도 어쨌든 일을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라는 게 있을 것이고 뭐 네. 그러면 돌아갈 때 여비나 이런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 차이가 일단 나고요. 그 임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수건값, 신발값 또는 뭐 잠자는 값 이런 식으로 다 떼는 거예요. 떼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노동이 끝났을 때 돌아가야 될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강제징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탄광에 끌려간 이 강제징용의 사례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군함도는 정말 일부분이고요.
정말 그 수백 배 되는 그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담바 망간광산에 끌려간 강제징용의 이야기가 있죠. 무려 한 3천여 명이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이 망간이라고 하는 게 건전지의 그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철 있잖아요. 그 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망간은 중요했죠. 그래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망간 채굴에 동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진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앉아서 채굴을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채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무려 200kg나 되는 엄청난 그 망간 덩어리를 들고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광산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늘가루와 같은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바늘 형태의 그 미세가루가 이렇게 몸속에 축적이 돼요. 이러면서 나오는 병이 진폐증이라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진폐증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바늘 같은 어떤 그런 형태라서 그 폐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고생했던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또 과연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응? 드셔보시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콩깻묵 밥이라는 겁니다. 콩깻묵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콩깻묵? 콩기름을 짜고요. 남은 찌꺼기예요. 네, 이거는 비료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잡곡을 섞어가지고 만든 밥입니다. 요 두 덩이를 딱 줍니다. 요게 그 식사예요. 하루에요? 예, 요 두 덩이 딱 주면서 이거 버티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었던 이 콩깻묵인데 한번 시식을 한번 드셔보시죠. 자,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아. 와, 그래도 이게 콩깨가 아니라 그래도 참깨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도요. 이게 네. 무슨 놀이터 모래에다가 잠깐 떨어뜨린 거 아유 아까워하고 주워 먹는 엄청 그런 맛이에요. 쓰고 뭐 이렇게 모래 씹는 것처럼 뭐가 씹히고 실제 그 당시 그 강제징용 왔던 그런 분들이 드셨던 그런 음식입니다. 이걸 먹고 있을 때 심정이 어떨까를 좀 느껴봤는데 이건 정말 먹어야 하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그냥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건이 없잖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홍인규 씨, 네. 홍인규 씨라면 이 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 버티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바다에 뛰어내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기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함도에서 죽으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탈출을 시도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부분이 익사하시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뗏목이나 뭐 걸치고 기적적으로 육지에 닿았다고 해도 거기는 어디예요? 일본. 일본에게 결국 또 잡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군함도의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 인권 유린의 어떤 현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선생님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면 일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우리의 부끄러운 면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 왜 유네스코에 굳이 등재시키려고 애썼을까요? 일단 그래서 등재를 할 때 이름이 뭐냐면 딱 시대를 한정시켜요.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한정 지어서 이게 유네스코 유산에 올라가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시킬 수 있잖아요. 일단 이 군함도는요,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배를 타고 가니까 너무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공섬이 진짜 군함의 모습처럼 있을까? 섬뜩한 그런 느낌? 이런 게 든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1년에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만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부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군함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일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곳이야말로 우리 현재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역사 교육 새로 해야 되겠어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왜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 하면은 네. 막 뉴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에게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정말 왜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뭐 좀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신사참배 신사가 뭐야? 하더니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야, 이 젠틀맨 참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신사참배에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제가 정말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너무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인데 한번 쭉 이렇게 돌고 오시면요.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폭탄 때문에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일본군 장교. 그 일본군 장교의 그 피 묻은 옷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존경스럽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맨 마지막 나올 때요. 거기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일본이 일으켰던 이 전쟁은 바로 대동아 공영권, 서양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아시아 민중을 위한, 아시아 민중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 만들기는 정말. 너무 제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봐요. 너무 열심히 봐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올 때 그들이 절하면서 참배하면서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박물관에서 그 문구를 읽고 나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일본의 전범들을 모셔둔 곳이에요. 거기에 참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긴 전쟁 범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저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 요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국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 그 식민 지배 통치 방식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봤네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죠? 네. 그렇지만 그 참혹하게 힘들었던 그 시대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가요? 네, 유관순. 3.1운동 앞장섰던 그 유관순.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전 정말 이상한 친구였나 봐요. 저 유관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밤에 유관순 사진을 봐라? 얼굴에 반을 가려봐 손으로. 그러면 두 사람이 등장한다. 실제로 반을 가려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전 선명하게 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 이유는 바로 고문받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철없는 초딩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역사 교육 잘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정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태극기를 돌리면서 3.1 운동을 이끌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유관순이었죠. 이 인물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이 인물을 아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 인물입니다. 바로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늘 학교에 안창호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있는 사진들. 교육운동에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걸려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창호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창호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모습, 저 모습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진은 잘 아시죠? 네, 누구의 사진입니까? 네, 바로 윤봉길이 처형되기 직전의 그런 사진입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윤봉길이죠. 혹시 이 인물은 아십니까? 눈빛을 한번 보세요. 사진 찍냐? 사진 찍냐? 찍어봐라. 라는 어떤 그런 정말 이 눈빛 하나에도 저항의 어떤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분이 만해 한용운 사진 보니까 알겠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님의 침묵의 치인이죠. 바로 한용운 선생님.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우리는요, 이 아프고 절망적인 이 일제강점기 시기, 너무나도 수탈당할 대로 수탈당했던 인권 유린의 저 끝장을 봤던 그 일제강점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팠던 시기에도 일제시대는 다 그랬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여기에 보여줬던 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추었던 그런 인물들이 샛별처럼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는 아픈 역사, 외면하고 싶은 역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역사, 자랑스러울 수 있는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역사만을 추려가지고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의 이면 속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도 다 들어와서 총체적인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안부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 소녀상 동판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좀 뭉클해지셨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언뜻 하셨지만은 그 일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자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끝난 문제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죠. 그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통석의 여민이 뭐 가슴이 아프다느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우리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적인 문제 끝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적으로나 어쨌든 명확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이 천시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독도 주변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권 놓치기 아깝다는 것이죠. 뭔가 조그마한 건수 하나만 있으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수 하나만 있으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왜 그러면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근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교통상부와 같은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요. 딱 10개의 이유가 다 있어요. 읽어보면 또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그들과 같은, 오히려 그거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노림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나 뭐 어떤 상황 속에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불리한 입장인데 우리랑 그들이 같은 동격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은 좋아하겠죠. 같은 조건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요새 일본 분들이 되게 한국을 혐오하는 약간 혐한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걸 당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촬영을 갔는데 그때 마침 그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경찰 총출동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길 건너편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전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 나오더니 이 조선진 하면서 막 와, 막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딱 막아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가와서 욕을 하고 막 손짓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야, 잠깐 방문한 나도 이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은 또 어떠실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바로 그 일본에서 살았던 조선인 분들은 또 어땠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 그 혐한 시위, 막 시위를 외치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똑같은 대열로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대. 일본인들이 똑같이 그 시대와 함께 시위를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비록 혐한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이분들과의 대화와 이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제 위안부에 대한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았었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당했던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교 관계까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지금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더 악화가 되지 않겠냐. 가슴 아프면서도 그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저의 강력한 어떤 한 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사이다 같은 발언을 좀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지면 그때
그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되는 겁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졌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도 되는 겁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졌을 때 그 학생들, 그 청춘들이 인간 폭탄이 되어서 미 군함에 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한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에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정 지어주는 그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역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사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 그래야만 우리 미래에 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학문. 전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